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디지털 보철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신선한 복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복장으로 왔고 최종 우승자인 456번 성기훈의 캐릭터로 준비했습니다. 저녁 먹고 졸리실 텐데 지금 웃으시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세미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오늘은 디지털 보철, 지르코니아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디지털 보철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르코니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지난 수요 보철 시간에 제가 앞에 First Party, Reinforced, 그리고 Hybrid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지르코니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놨고요.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분류를 또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덴탈 세라믹을 분류를 하자면 주로 글래스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냥 글래스만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이게 파티클 필드 글래스, 레진으로 치자면 이제 컴포짓 레진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글래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넣은 것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그 2번으로 써 있는 저것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지금 1번 predominantly glass는 주로 저희가 PFM 만들 때 그 위에 빌드업하는 메탈 위에 빌드업하는 게 이제 주로 1번이고요. 저 2번은 저희가 이제 밀링할 때 주로 썼던 거. 앞에 하이브리드니 reinforced ceramic이니 저게 저 2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요 주제가 바로 지르코니아에 해당되겠습니다. 폴리크리스탈라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과에서 사용되는 폴리크리스탈라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 우리 알루미나라고 부르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지르코니움 옥사이드. 이걸 저희가 줄여서 지르코니아라고 부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이 지르코니아 사진인데 다분히 알루미나에 비해서 뭔가 좀 정돈되고 좀 더 규칙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움은 금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지르코니아랑 약간 헷갈려서 약간 분필가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르코니움 자체는 마치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금속에 해당하고 원자번호 40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기율표에서 보자면은 4족에 해당하는 금속이고요. 바로 위에 이제 티타늄이 있죠. 그래서 티타늄과 지르코니아는 여러 가지 물성이나 특성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움 가지고 임플란트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지르코니움이 산화가 되면 지르코니움 옥사이드가 되죠. 그리고 지르코니움 옥사이드가 되면 비로소 저희가 친숙한 이런 하얀 색깔을 띠는 저희는 이제 분말 형식으로 보게 되는데 저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보철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르코니아의 특성은 용융점은 2677도고 그런데 이 지르코니아는 이 순수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이 지르코니아는 이제 세 가지의 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건데요. 상온에서 존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용융점 부근에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간 부위에서 존재하는 상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르코니아는 이 상온에서는 주로 이 단사전개라고 하는 모노크리닉 상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저희가 임상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방전개라고 하는 테트라고날 상태를 저희가 상온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특수한 첨가물을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테빌라이징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틀리움 이런 것들을 주로 넣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아마 그 얘기 좀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3Y, PSZ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3Y라는 게 이틀리움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넣을 수 있는데 저희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틀리움을 넣은 걸 많이 사용해서 이틀리움이 3몰%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3Y. 그리고 PSZ는 이제 partially stabilized. 그죠? 완전 스테빌라이즈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나 되는 거고 상온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상온에서 이렇게 partially stabilize 시켜놓은 그런 소재라는 의미로 저희가 3Y, PSZ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세 개의 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그 모노클리닉, 그 이제 저희가 단사전개라고 하는 상온에서 주로 1170도까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상이고요. 그 다음에 용융점에 가까워지는 이제 2370도까지 그 중간 1170도에서 2370도 그 사이에는 보통 테트라고날이라고 해서 정방전개. 그리고 그 이상의 온도, 용융점까지 온도에서는 육방전개라고 하는 그런 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게 이 테트라고날을 저희가 아까 이툴리움 같은 걸 넣어놓으면 그 이제 상온에서도 파셜리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방전개 중간에 그 테트라고날에서 단사전개로 넘어갈 때 약 한 5% 가까운 한 4.7% 정도의 그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 팽창이 일어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치과용으로 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 그 도제 강화법 여러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 파티클을 넣어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크랙에 도제라는 건 결국은 크랙의 전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강도를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루사이트 같은 거, 백유석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그 이렇게 서큘러하게 만들어져 있는 마이크로 크랙에 의해서 타프닝을 시킬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브릿징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도제를 강화하는데 이 지르코니아는 특징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타프닝이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특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검정색의 크랙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크랙이 발생해서 에너지죠. 에너지가 이제 내부로 이렇게 쭉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파셜리 스테빌라이즈 돼 있는 그 테트라고날, 그 정방전개의 상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노클리닉 상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면서 약 4.7%가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근데 부피가 팽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크랙을 막아버립니다. 팽창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크랙이 작아지게 돼요. 이 상이 변하면서 그러면 이 도제에서 크랙이 전파가 돼야 이게 깨지는 건데 전파가 되질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크랙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도제가 강한 거죠. 왜냐면 크랙이 갔는데 크랙이 전파가 돼서 깨져나가질 않고 그냥 버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르코니아가 강하다. 다른 도제에 비해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보철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지르코니아를 어떻게 그럼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왜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쓰려면 첫 번째 지금 수직상 그 Y축을 보시면은 심미적인 거, 그다음에 X축을 보시면 이제 강도라고 저희가 나눠볼 때 제일 아름다운 도제에 해당하는 그 장석계는 강도는 좀 약하지만 보시면 한 200 정도 되겠죠. 200 메가파스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요 정도 언저리. 제가 그때 140 정도 말씀드렸었죠. 그 정도에서 신미성은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디움 디실리케이트 이게 그 이맥스였었죠. 이맥스는 한 350, 400 정도 됐었죠. 굉장히 강하고 심미적으로도 장석계 도제에 비해서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심미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쪽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PFM은 입혀져 있는 도제에 의해서 신미성은 좋지만 그래도 아래쪽에서는 메탈에 의해서 커버링이 되어 있는 좀 신미성이 아무래도 이런 올세라믹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강도적인 면에서는 라이닝 되어 있는 그 메탈 때문에 굉장히 강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이제 브릿지라든지 구치부에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뭐 완전히 메탈로 한다면 메탈 크라운, 뭐 골드나 뭐 non-precious 메탈 가지고 한다면은 당연히 강도야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신미성이라는 건 전혀 없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강도도 높으면서 신미성도 좀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지르코니아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방금 표에 나왔다시피 한 500 메가파스칼 기준으로 그거보다 좀 세면 저희가 시멘테이션 할 때 루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RMGI 같은 거 가지고 반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갭만 채워서 루팅을 할 수가 있고요. 500메가파스칼보다 좀 약한 소재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루팅을 하게 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반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르코니아는 이게 강도는 메탈 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데 심미적인 면에서는 메탈을 완전히 끌어올려서 신미성을 아주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가 치과계에서
여러모로 그 아주 효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한 2002년 부근,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 사용 빈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2015년 자료인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벌써 70% 만들어지는 크라운의 70% 이상이 그 지르코니아로 대체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지금은 저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요새 지금 치과에서 보시면 아마 거의 크라운은 거의 지르코니아로 많이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가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골드 값이 워낙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캐드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르코니아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르코니아는 다른 리인포스드 세라믹에 비해서 단가로 치자면은 그게 몇 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지르코니아의 한번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르코니아를 가지고 수복물을 제작할 수가 있는지. 첫째,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말 같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뭔가 어떤 형태를 틀에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르코니아는 저희가 빌드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세라믹은 이렇게 잘 믹스해가지고, 그죠? 이게 슬러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르코니아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는 기본적으로 깎아내는 것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아예 블럭이나 혹은 디스크나 형태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저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링을 통해서 지르코니아는 물론 요번 IDS, 그 독일에서 열렸던 IDS에 이 지르코니아를 3D 프린팅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이어링이라기보다 신터링이죠, 하는 그런 그 업체가 좀 몇 개 보였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는 밀링을 통해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드캠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캐드캠이니까 당연히 스캔을 통해야 되겠죠. 스캔하고 밀링, 디자인하고 그리고 밀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겠죠. 그죠? 밀링, 싱글 크라운 밀링 하는데 지르코니아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립니다. 오히려 세라믹보다 적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 지르코니아는 구워지지, 신터링이 되기 전 단계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약간 분필 있죠. 옛날에 저희 시절에는 옛날에 분필 가지고 분필 조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리죠. 부드러운 소재니까 밀링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르코니아는 이게 허연 백목 같은 거라서 이게 굽고 나면은 완전히 뼈 색깔처럼 하얗게 뜹니다. 근데 이걸 치아로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치아 색깔에 해당하는 약간 이제 노란 기운이 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컬러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디핑이라고 그래서 컬러링 솔루션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붓칠하듯이 스테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데 보통 또 한 1시간 가까이. 왜냐하면 이게 단계별로 젖었으면 말려야 되고 오븐에서 그다음에 또다시 또 칠하고 또 말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1시간 이상 정도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센터링이라고 해서 소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셀린을 파이어링하는 것과 이 소결이랑은 조금 개념 자체가 좀 다른데요. 아무튼 그건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소결 과정이 한 7시간에서 9시간, 이건 이제 기계마다 좀 다른데 혹은 소재마다 좀 다른데 굉장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일이라 이게 뭐랄까 원데이로 하기에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까라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 중간에 컬러링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중간에 색칠한다고 그랬죠. 이 하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물론 저 색깔이 나중에 발현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색이 입혀져 있는 건 온도가 올라가면 저 색, 지금 파랗고 노랗고 이런 색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저 색을 저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이 칠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가 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 위한 것뿐이지 실제로 저 색이 구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파란 기운 혹은 하얀 기운 혹은 노란 기운 정도의 색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컬러링인데, 저 컬러링 단계만 빼도 1시간 이상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르코니아는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저 단계를 뺄 수는 없고 그 단계를 이렇게 함축시킨, 제가 후반에 이제 블락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색을 미리 블락 안에다 넣어놓은 그런 지르코니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 칠하는 단계를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싹 빠지게 되면은 1시간여를 줄일 수 있는데 뭐 사실 그래봤자 보시면 9시간, 뭐 8시간 뭐 이 정도로 줄어들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럼 8시간 가지고는 이거 원데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터링 부분을 또 좀 건드려야 되는데 워크플로우 상에서 신터링이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림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 소재를 열을 올려서 그 간에 그 사이에 있는 공극을 없애버리는 거. 이제 이걸 이제 신터링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것 같은 요런 그 퍼니스를 이용해서, 이 퍼니스는 이제 지르코니아 퍼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왔던 그 포셀린 퍼니스랑 좀 다릅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온도도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 분말을 소결시켜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강한 강도를 얻는 건데, 이게 뭐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을 좀 줄일 수만 있다면은 이 지르코니아도 제작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벌써 한 3, 4년 전서부터 많이 경주되어 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지금 이제 1시간 반까지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그 퍼니스도 저 이제 이보클라에서 나오는 퍼니스인데요. 그것도 이거를 90분 정도의 사이클로 줄여서 이걸 저희가 패스트 센터링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여서 만든 그런 퍼니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소재의 그 지르코니아 중에 여러 가지 제품 중에 그 급속 소결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이런 급속 소결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시간을 지금 7시간 스케줄에서 저기 90분 스케줄, 1시간 반 정도 스케줄로 좀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1550도, 1500도 이런 부분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지르코니아 센터링 퍼니스는 온도가 저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1300도 그 정도 언저리 이하에서 센터링이 되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요. 지금 제가 저렇게 그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는 요새는 투명도가 높은 지르코니아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그런 것들을 소결하려면 온도가 기본적으로 1500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지르코니아 퍼니스를 장만하실 때 이 온도 요거 좀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아까 1500,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거 1600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00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퍼니스를 사셔야 모든 종류의 지르코니아를 소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렸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뭐 이런저런 그 색도 들어간 거, 투명도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르코니아 제품 중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1세대, 이거 사실은 세대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구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상으로 이런 흐름으로 왔다는 의미에서 그냥 1, 2, 3세대로 편의상 구분을 해놨는데요. 1세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사용됐던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좀 허연 뼈다귀죠. 허연 뼈다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는 엄청 높습니다. 뭐 1200, 1300 이런 메가파스칼의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맥스가 한 500부근이었잖아요. 그거에 벌써 2배가 넘는 이런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브릿지, 구치부 브릿지 당연하고, 뭐 후라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코핑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색깔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구치부의 크라운이나 구치부의 브릿지 혹은 그 위에 레이어링을 하기 위한 코핑, 이런 정도를 만드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강한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브룩스질이라는 제품의 광고인데요. 이거 PFM을 저렇게 부시면, 해머로 부시면 아주 바스러지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망치로 똑같은 조건을 내쳤는데 이 1세대 지르코니아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나무에 저렇게 확 박혀버리죠. 어느 정도 세게를 박혔냐면 이렇게 빼내면 저 나무를 저 안에 내면으로 물고 들어갔을 정도로 저렇게, 옆에 보시면 포셀린 부서져가지고 코핑만 지금 박혀 있는데 지르코니아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그 저 회사에 이제 광고였었습니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소재인데, 단점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색칠을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투명도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색칠해 놓으면 꽤 이쁜데요. 입안에 들어가면 좀 덜 이쁘죠. 투명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치부, 특히나 상악 구치부 정도. 하악 구치부만 돼도 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니까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코핑이나 상악 구치부 정도에 썼고요. 이런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이게 캐드캠으로 디자인을 해서 아예 그 레이비얼 사이드를 컷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파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아예 그냥 레이어링, 포셀린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PFZ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대는 이제 여기 색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밀링 할 때는 똑같은데 이게 신터링 퍼니스에 들어갔다 나오면 색깔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왔는데 얘 이제 색이 들어가는 대신에 강도는 좀 떨어졌고요. 아까 1200에서 한 900 정도, 8, 90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미성은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투명도는 좀 아쉽죠. 예, 보시는 정도로 색깔은 많이 좋아졌고, 제가 이제 임상에서 한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렇게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투명도 면에서 좀 아쉽고 그 대신에 이제 안은 확실하게 좀 커버가 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저 커스텀 어버트먼트 위에 해놓은 건데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거의 안 비치죠. 투명도가 없으니까. 색깔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고 뭐 요 정도의 그냥 아쉽지만 좀 쓸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3세대, 제가 이제 3세대라고 얘기하는 근래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 투명도까지 들어간, 지금 보시면 투명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레이어가 멀티 레이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비칼 부분은 좀 노란기, 바디 부분은 좀 더 덴팅 기운, 그다음에 인사이드 쪽은 좀 더 투명도 높고 이런 그 층별로 어떤 경우는 5층, 막 6층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센터링하고 나면 색깔도 이쁘고 색깔만 이쁜 게 아니라 투명도도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신미성의 면에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쪽은 강도가 높고 위쪽은 강도가 좀 약하겠죠. 왜냐하면 투명도가 증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재가 좀 약해집니다. 하지만 뭐 650메가파스칼이면 저희가 뭐 충분히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요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지르코니아 4종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펠스파티 포셀린과 리인포스드 세라믹 해가지고 10개를 제가 한번 똑같은 조건에서 밀링 해가지고 그 프로토콜대로 그 파이어링하고 신터링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10개가 색깔은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투명도 많이 좋죠.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이제 밀링하고 나면 저만 한데 신터링하면 줄어듭니다. 한 25% 정도 사이즈는 줄어들었는데 색깔도 굉장히 그레데이션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투명도도 위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아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전치부에서도 아주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원만하게, 지금 보시면 이제 우측에 요거 지금 지르코니아 브릿지거든요. 이거 지금 철거하고 프랩한 다음에 요거 한 건데 그 멀티레이어 투명도 높은 건데 상당히 임상적으로 사용하기가 편안하면서 좋습니다. 뭐 지르코니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치아 삭제가 적어도 되고, 그리고 그 샴퍼 마진, 우리 숄더 마진, 저희가 올세라믹은 숄더 마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딥 샴퍼 마진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뭐 다른 그레스 세라믹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 그리고 아까 500메가파스칼 넘으면 저희가 루팅으로도 가능했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멘테이션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재 자체가 필요에 굉장히 프렌들리한 소재다. 대합치마 오도가 굉장히 적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르코니아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제 생각엔 지르코니아도 점점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발전함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함께 더 좋아지는 소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